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릭스 어노미너스 빅북이라고 하죠. 빅북 뒤쪽에 제가 이제 일부는 다 낭독을 올려드렸고요. 제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회복 경험담 2부죠. 2부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2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2부 1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보브 박사의 악몽. AA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우리 모임의 탄생은 그의 영구적인 단주 생활의 첫날, 즉 1935년 6월 10일부터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950년까지 그는 5,000명이 넘는 남녀 알코올 중독자에게 AA 메시지를 전했으며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학적인 치료를 해주었다. 이 눈부신 봉사에는 오하이오주 아크론의 성 토마스 병원에 있는 이냐시아 수녀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냐시아 수녀는 우리 모임의 훌륭한 협력자였다. 나는 인구 7,000명이 사는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내 기억으로 주민들의 도덕성은 보통을 훨씬 넘어섰다. 주의 주류 전매소를 제외하고는 근처에서 맥주나 술을 팔지 않았다. 전매소의 증명 없이는 내가 나중에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게 된 술에 아무리 안달이 난 구매자라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술을 구입해온 사람들을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아주 싫어했다. 이 마을은 내가 교육을 받은 곳이며 교회와 학교가 많았다.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업인이었고 부모님은 교회 활동 면에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두 분 다 지성적인 면에서는 보통이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외아들이었으며 그로 인해 자기중심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연출했을지도 모른다.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나는 반강제로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주일학교의 저녁 예배와 월요일 밤의 집회, 그리고 때로는 수요일 기도회에도 나갔다. 이런 일들의 결과로 나는 부모님의 감독에서 해방되는 날에는 2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꼭 가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결심을 지켰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는 이 나라의 인류대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술을 과외 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 다 마시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마셔도 건강이나 금전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즐거웠다. 다음날 아침에 원기를 회복하는데도 다른 술 친구보다 더 회복이 빨랐다. 친구 중에는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숙취로 토하고 고생하며 애를 먹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숙취로 두통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실이었다. 내 인생을 다른 누구의 권리, 희망, 특권 따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술 친구들이 볼 때는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 같았지만 학장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간 철도 기재와 여러가지 종류의 엔진, 기타 많은 중공업 제품을 제작하는 큰 회사에 취직해서 보스턴, 시카고, 몬트리올에서 지냈다. 나는 그 무렵 아침에 약간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별탈 없이 돈이 허락하는 한 마셨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반나절밖에 일을 빠진 적이 없었다.
나의 다음 계획은 미국 최대의 대학에 입학해 의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나는 전보다 술을 더 열심히 마셨다. 끊임없이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음주 동아리 입회를 허락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아침에 수업을 받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안해서 그대로 기숙사로 종종 되돌아오고는 했다. 그것은 교실에서 낭독을 지목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상태는 2학년 2학기까지 점점 더 심해졌다. 여러 날 계속 마신 후 나는 이 과정을 마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친구의 목장에서 한 달 정도 지내기 위해 짐을 꾸려가지고 남부로 갔다. 머리가 맑아지고 본정신이 들게 되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학교에 돌아가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교수진은 내 문제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 번 사정한 후에 복학해서 시험을 치를 것을 허락받았다. 나는 모든 시험을 잘 봤다. 그런데 교수들이 나를 싫어해서 학교를 그만두도록 했다. 여러 번 상의한 끝에 그들은 내게 학점을 주었다. 나는 다른 인류대학에 3학년에 편입했다. 거기에서 술은 훨씬 더 심해졌고 내가 있던 기숙사의 친구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가 일부러 오셔서 고치려고 애도 많이 쓰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나는 계속 마셔서 전보다 독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졸업시험이 가까웠을 때 심한 폭주를 하게 되었다. 시험에 들어가서 답을 쓰려 해도 연필을 잡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렸다. 나는 적어도 3과목을 완전히 백지로 냈다. 당연히 교수 회의에 올라갔다. 결론은 졸업을 하려면 완전히 술을 끊고 다시 2학기를 재수강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품행과 학과에 모두 합격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했다. 그 시절 서부의 한 도시에서 인기 있는 수련의 자리를 얻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 그 자리에 2년 동안 있었다. 그 2년 동안 나는 병원을 나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바빠서 문제를 일으킬 까닭이 없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시내의 중심지에서 개업을 했다. 나는 돈도 좀 있었고 시간도 많았지만 심한 위장장애가 있었다. 나는 위가 아플 때 한두 잔의 술로 2-3시간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전과 같은 방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는 힘이 들지 않았다. 이때쯤 나는 육체적으로 대단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희망을 갖고 이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적어도 12번은 스스로 입원을 했다. 그때 나는 진퇴양난에 몰려 있었다. 마시지 않으면 위의 아픔이 나를 괴롭히고 마시면 마셨다고 신경이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난 후 나는 동네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곳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나를 도우려고 했지만 나는 친구에게 술을 몰래 갖고 오도록 부탁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알코올을 훔쳤다. 그 결과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데려가기 위해 고향에서 의사를 보내야만 했다. 나는 집에서 외출할 때까지 2달가량 침대에서 누워 지냈다. 다시 2달 동안 고향에 있다가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사건 때문인지 의사의 깨우침 때문인지 혹은 이 2가지 모두 때문인지는 몰라도 겁이 나서 금주법이 제정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 18조 수정안 1920년에 미국 헌법 수정안으로 금주법 시행의 통과로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든지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몇 병이나 몇 상자의 술을 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전부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약간의 술을 마신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때 정부에서 의사들에게는 얼마든지 알코올을 구입하도록 허락한 것을 모르고 있었고 곧 생길 밀주꾼들에 대해서도 몰랐다.
처음에는 적당히 마셨지만 지난날과 같이 비참하게 타락시켰던 옛날의 버릇으로 돌아가기에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두 가지 분명한 공포증이 나를 따라다녔다. 하나는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내가 돈을 벌 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 술은 떨어질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침에 술은 대부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무섭고 고통스럽게 했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많은 진정제를 먹었다. 간혹 해장술의 유혹에 굴복했다면 몇 시간 후에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술을 몰래 숨기고서 집에 들어갈 기회조차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면 신경불안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후 15년간 술을 마셨을 때는 병원에 나가지 않았고 환자도 거의 받지 않았다. 때로는 내가 속한 클럽으로 피하기도 했고 가명으로 투숙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 친구들이 나를 찾아왔고 집에 가서 야단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혹시 아내가 외출할 예정이면 나는 많은 술을 구해 몰래 집으로 들여가서 연탄창고, 옷장, 문틈, 지하실의 대들보위나 갈라진 벽 틈에 숨겨두었다. 또한 낡아서 쓰지 않는 가방이나 서랍, 재활용 쓰레기통이나 재를 담아버리는 통까지도 이용했다. 물탱크는 쉽게 들킬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가끔 물탱크를 조사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빨리 어두워지는 겨울이면 술병을 모피로 두른 장갑 속에 그것을 넣고서 덧문 위에 올려놓곤 했다. 밀매꾼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계단에 숨겨두곤 했다. 어떤 때는 내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검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또한 나는 술병을 양말 속에 숨기기도 했다. 이것은 아내와 극장에 가기 전까지는 안전했지만 발각된 뒤로 바지 밑단과 양말 소동은 막을 내렸다. 나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관한 경험은 여기에 쓰지 않겠다. 당시 우리는 계속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따돌림을 당했다. 내가 술에 취할 것 같아 밖으로부터 초대를 받지도 못했고 아내도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없었다.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 저녁 취해야 했지만 다음날 밤을 위한 술을 구하기에 낮에 적어도 4시가 될 때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어야만 했다. 이런 생활은 거의 17년간이나 계속되었다. 돈을 벌어 술을 사서 몰래 집에 가지고 와서 취하고 아침에 불안에 떨며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진정제를 먹는 정말 고통스러운 악몽이었다. 이것은 끝이 없었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아내와 친구, 자식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할 때는 대단히 성실했지만 단 하루도 지키지 못했다. 실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소위 맥주 실험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는 처음 맥주에 대한 금주법이 풀렸을 때 안도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그것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맥주는 해롭지 않은 것이다. 맥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착한 아내의 허락을 얻어 지하실 가득 맥주를 들여왔다. 얼마 가지 않아 하루에 적어도 한 상자 반의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2달 안에 13kg 이상의 체중이 늘었다. 마치 돼지 같아 보이고 숨이 차고 고통스러웠다. 맥주를 잔뜩 마셨을 때는 아무도 무엇을 마셨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내가 마시는 맥주에 순수 알코올을 타기 시작했다. 당연히 결과는 아주 나빴고 맥주 실험은 끝이 났다. 맥주 실험을 할 당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평온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것 같았기에 그들에게 끌렸다. 특히 그들은 수치심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항상 명랑하고 건강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자격지심이 많았고 항상 불안했다. 또한 건강은 한계에 이르렀고 너무나 비참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게 이익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갖고 계속 2년 반에 걸쳐 연구했지만 매일 밤 취했다. 나는 그것에 관한 책을 읽고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 때문에 나도 흥미를 계속 가졌지만 내 술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아내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먼 옛날에 죽었을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혜택을 받은 것 같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끼치는 고통을 떠맡아야 하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그 무렵 어느 토요일 오후 어떤 여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와 나를 도울 만한 친구가 있으니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날은 어머니 날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만취해 큰 화분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화분을 탁자에 놓고 즉시 2층으로 가서 그대로 쓰러졌다. 다음날 그 여인이 또 전화를 걸었다. 나는 몹시 괴롭지만 예의상 그래 가보자 라고 말하고 15분 이상 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내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정확히 5시에 그 부인 집에 도착했지만 그 집을 나올 때는 11시 15분이었다. 그 후 나는 그 남자와 계속 2-3번 더 대화를 해서 술을 끊었다. 이렇게 참은 기간은 3주일가량 계속되었다. 그 후 내가 소속된 전국 모임에 수일 동안 참석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갔다. 나는 열차에서 팔고 있는 술 중에 스카치를 전부 사서 마셨고 호텔로 가는 도중 몇 병을 더 샀다. 그리고 그날 밤 취했다. 월요일은 저녁 식사 후까지 마시지 않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또 취해버렸다. 나는 술집에서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다가 방에 가서 마음껏 마셨다. 화요일 아침에는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해 낮에는 기분이 좋을 정도였다. 나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계산을 하고 호텔을 나왔다. 역으로 가는 도중에 또 술을 샀다. 열차를 기다릴 시간이 있었다. 그 후부터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다른 마을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눈을 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이 좋은 친구들이 아내에게 알려서 나를 데리러 아내가 새 친구를 보냈다. 그 친구가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눕혔다. 그날 저녁에 그 친구는 내게 2-3잔의 술을 주었고 이튿날 아침에 맥주 1병을 주었다. 그것은 1935년 6월 10일의 일이었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술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벌써 4년 가까이 지나고 있다. 여러분이 이 친구는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었나?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많은 책을 읽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화를 했다. 이런 일은 이제 버릴 이유가 없다. 이 친구는 오랫동안 무서운 음주 경험을 했고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의 다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이용하려고 노력한 방법, 즉 영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알코올 중독에 대해 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분은 모든 해답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은 책을 읽어 얻은 것이 아니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서운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은 화려한 축복이다. 나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존심과 동료의 존경을 되찾았다. 가정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도 불안정한 이 시대에 기대한 만큼 잘 되고 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을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의무이다. 둘째, 기쁨이다. 셋째, 내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넷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만큼 재발을 방지해준다. 내 경우에는 술을 끊고 2년 반 동안 대부분의 친구와는 달리 술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욕망은 거의 매일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친구들이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못 마신다고 생각하면 몹시 불안했다. 그러나 나도 전에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남용을 해서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불평을 하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누가 억지로 내 목구멍에 술을 붓지 않는다. 만약에 당신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아니면 어떤 형태의 지적인 교만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다. 혹시 당신이 아직 혼자서 이 경기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다. 그러나 진실로 술을 완전히 끊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혹시 당신이 다음 술을 얻기 위해 항상 보여왔던 열성의 반만큼만 여기에 쏟는다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조물주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네, 이 첫 번째 경험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던 닥터 밥, 보브 박사의 악몽편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어요. 자, 앞으로 쭉 이제 경험담, 회복 경험담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 항상 그렇게 이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럴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온갖 걸 다 해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마시면 충분한가 라고 봤을 때 이건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세 잔은 부족하고, 세 잔은 너무 많고 뭐 한 박스는 너무 부족하고, 경험적으로 아마 다 사실이라고 느껴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인간의 의지로 이걸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논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안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근데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다 내가 할 때도 편하고 안 할 때도 편한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술을 마실 때도 불편하고 또 안 마시면 안 마신 대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실 때는 술을 마시고 안 마실 때는 안 마시고, 이때는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대한 강박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게 되잖아요. 참게 되면 생각으로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강박 증세로 인해서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중독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영성 마음 공부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게 됐었고,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셔서 행복하다, 나 마셔서 너무 행복해 하면 그냥 마시고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마셔도 그다지 안 행복하고 끊어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내가 이 술로 혹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중독된 무엇이든 간에, 마약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로 지금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그 방법이 네 가지 질문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좋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실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과연 이 술이 나의 어떤 면을 채워준다고 믿고 있는가. 물론 이 믿음에는 유전적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우리 매번 보는 뭐 방송 광고, 뭐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다 세뇌는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걸 취사 선택했는데 이런 중독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더 이상 그 물질이 나와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있는 걸로 보일 때, 그리고 내가 그게 없을 때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제가 쭉 이렇게 이제 경험담 쪽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낭독 버전이라거나 이런 유튜브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성우분들이 이런 픽북 같은 건 아예 제가 보기엔 타부시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좀 솔직해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술은 그렇게 파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중독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서라거나 어떤 도서에 대해 다루는 부분들은 정말 극히 미미하다는 것,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